죽은 귀신 밥상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냐? 산 사람 겨울 양식이 우선이지.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퉁퉁 부어오른 딸의 손등 위로 검붉은 진물이 배어 나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친정엄마 강명자의 눈에선 불똥이 튀었습니다. 남편의 첫 제삿날 금쪽 같은 딸을 김장 노예로 부려먹으며 장사질까지 한 시댁 식구들. 천벌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친정엄마가 준비한 지옥보다 뜨거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단 하룻밤 만에 시댁 마당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그 기막힌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요하던 최주희의 아파트 거실에 날카로운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단잠에 빠져있던 최주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간 거실에는 시어머니 양순옥이 이미 대형 비닐 뭉치를 바닥에 던져놓고 서 있었습니다. 양순옥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뭐하고 자빠졌냐? 내가 오늘 배추 들어온다고 어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늘. 최주희는 멍한 눈으로 거실 시계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김장이라니요? 양순옥이 코웃음을 치며 거실 바닥에 대형 비닐을 펄럭이며 깔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오긴, 비상 열쇠 둔 곳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오늘 배추 300포기 절인 거 들어오기로 했다. 어서 준비해서 시댁으로 넘어가자꾸나. 최주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양순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 아빠 첫 기일인 거 잊으셨어요? 저 오늘 엄마랑 같이 아빠 제사 지내기로 한 날이에요. 양순옥이 최주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죽은 귀신 밥상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냐? 산 사람 겨울 양식이 우선이지. 사돈 어른도 하늘에서 다 이해하실 거다. 안방에서 부스스하게 나온 남편 곽진우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주희야, 엄마가 오죽하면 이 새벽부터 오셨겠어. 김장이 보통 일이냐? 제사는 엄마네 식당 사람들도 많으니까 장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최주희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외쳤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빠 가시고 나서 지내는 첫 제사야. 엄마 혼자 남아서 아빠 기다리며 상 차리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곽진우가 최주희의 어깨를 으쓱하며 화를 냈습니다. 너만 부모 있어? 우리 엄마도 관절염 도져가며 우리 먹이려고 김장하시는 거야. 말대꾸 그만하고 어서 옷이나 입어. 양순옥은 최주희가 든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오늘 김장 끝날 때까지 딴 생각 못하게 이건 내가 보관하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최주희는 핸드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곽진우가 앞을 가로막으며 최주희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강제로 차에 태워진 최주희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차가운 새벽바람을 가르며 도착한 시댁 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배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절여진 배추에서는 큼큼한 냄새가 진동했고 양순옥은 최주희에게 두꺼운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습니다. 양순옥이 마당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으며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저 배추들 일일이 물에 헹구고 물기 빼라. 한 포기도 소홀히 하면 다시 시킬 줄 알아. 최 주인은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속에 손을 넣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죠. 최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손을 비비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이 너무 차가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눈앞이 자꾸 어지러지래요. 양순옥이 곁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발로 차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어리광이냐? 우리 집안 가풍은 김장날 쉬는 꼴 못 본다. 너 하나 편하자고 배추 다 무르게 할 작정이냐? 최 주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배추를 하나하나 옮기며 물기를 짰습니다. 고춧가루와 소금물이 손등바닥에 터진 살결 사이로 스며들어 비명이 나올 정도로 따가웠죠. 양순옥은 최 주희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부녀의 사람들과 전화하며 김치 판매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김치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담그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정성껏 씻고 있거든. 한 통에 5만 원씩은 받아야 해. 최 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노동이 시어머니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임을 깨닫고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제삿날에 며느리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괴물처럼 보였죠.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양순옥은 최 주희에게 밥 한 술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주희가 잠시 기둥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자 양순옥이 다가와 주희의 등을 세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어디서 게으름을 피워? 배추 속재료는 언제 다 다듬을 거야? 오늘 안에 안 끝나면 잠잘 생각도 하지 마라. 최 주인은 다시금 눈물을 참으며 무채를 썰고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양순옥의 감시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죠. 한편 그 시각 친정엄마 강명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문어 숙회와 소고기전, 그리고 정성껏 빚은 나물들이 김을 내뿜으며 식어가고 있었죠. 강명자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주희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사위랑 같이 일찍 온다고 어제 그렇게 약속했는데. 강명자는 핸드폰을 들어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사위 곽진우에게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아예 장모의 번호를 수신겁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죠. 강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아니면 우리 주희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시간은 어느덧 제사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주희가 오늘 꼭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 첫 제사도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게 하네요. 강명자는 홀로 술을 따라 영정 앞에 올리며 남편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사 음식을 한 점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강명자의 가슴 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사위에 대한 의구심이 소용돌이쳤죠. 밤이 깊어갈수록 강명자의 불안감은 확신에 가까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이 녀석, 장인 첫 제사에 연락 한 통 없는 게 사람 도리냐? 주희가 분명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강명자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딸의 아파트로 향했지만 주차장에는 주희의 차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죠. 강명자는 운전대를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 시댁 집구석이 문제야. 그 여자가 우리 애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게야. 강명자의 차는 어둠을 뚫고 시댁이 있는 마을을 향해 광기 어린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진 시간, 채 주인은 마당 구석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300포기의 김장 속을 다 채우고 나서야 양순옥은 만족한 듯 코를 킁킁거렸죠. 채 주인의 손은 이미 소금물과 고춧가루에 절여져 진물이 나오고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아 구부정했습니다. 양순옥이 거실로 들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수고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웃집 사람들이 김치 가지러 올 거니까 저거 다 박스에 담아두고 여기서 자거라. 안방엔 내 집 마느니 건너방 골방에 가 있어. 채 주인은 대답할 힘도 없이 차가운 마당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곽진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채 주인은 창기가 올라오는 골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뿐인 방에서 채 주인은 추위에 몸바들 떨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아빠한테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해. 채 주인은 신음하듯 흐느끼다 지쳐 잠시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강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 주인은 환청인가 싶어 눈을 떴지만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위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눈이 뒤집힌 강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딸의 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고춧가루 범벅에 무엇보다 피가 배어나온 손가락 끝을 본 강명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명자가 주희의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주희야, 이게 다 뭐야? 네가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 채 주인은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제사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못 가게 했어. 나 하루 종일 배추 300포기 씻고 속 넣었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 제사도 못 지내고. 강명자는 딸을 품에 안고 시댁 건물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았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진 대형 김치통들과 배추 찌꺼기들이 강명자의 눈에 들어왔죠. 자신의 남편 제삿날에 금쪽 같은 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실을 확인한 강명자의 가슴 속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강명자가 주의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주희야. 내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게다. 이제 이 엄마가 내 아빠 대신 이 집구석을 어떻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명자는 주희를 차에 태우고 문을 잠근 뒤 다시 시댁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명자의 손에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찬 살기가 서려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응징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시댁 안방을 향해 강명자가 현관문을 부술듯이 발로 찼습니다. 잠잠하던 시댁 마을에 강명자의 포효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양순옥이 너 이 미친 여자야. 당장 기어나와. 내 딸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오늘 제대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 서슬 퍼런 목소리에 잠들었던 양순옥과 곽진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강명자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지독한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은 시댁 마당은 지독한 소금 냄새와 비릿한 배추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강명자는 제자리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딸을 보며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강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최주희의 소금물에 절여져 짓무른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주희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대체 이게 사람 사는 꼴이 맞느냐 말이다. 최주희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엄마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아빠 첫 제사인데 딸 자식이 되어가지고 상 한 번 못 차려드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나 진짜 나쁜 딸이지? 최주희의 갈라진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며 강명자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대못을 박듯 아프게 박혔습니다. 강명자는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고춧가루가 튄 얼굴을 쓸어 넘겨주며 이를 악물고 터져나오는 통곡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아니야, 주희야. 내 아빠는 하늘에서 다 아신다. 너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우리 주희는 아무 잘못 없다. 엄마가 다 아니까 그만 울어라. 그때 안방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양순옥이 잠옷 위에 털외투를 걸친 채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양순옥은 강명자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눈등을 비비며 잠을 깨웠다는 사실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사돈은 이 새벽부터 남의 집 대문을 부술 기세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김장철의 며느리가 시댁 일 좀 거드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소란이세요? 강명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양순옥의 눈을 똑똑히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일 좀 거드는 거라고? 당신 눈에는 저 배추 300포기가 고작 일로 보여? 오늘이 우리 남편 첫 기일인 거 알면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야? 양순옥이 코웃음을 치며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 쓰레기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 죽은 게 우리 집 1년 농사인 김장보다 중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도 산 사람들은 당장 겨울 내내 먹을 김치가 급한 법이지요. 곁에서 눈치를 보던 곽진우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강명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우리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시키신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강명자는 제4위라는 인간이 내뱉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말에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곽진우의 뺨을 향해 있는 힘껏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철썩하는 날카로운 파차름이 고요한 시골 마당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곽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시뻘겋게 부어오른 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유난? 너 방금 유난이라고 했느냐? 내 장인어른 첫 제사에 딸 자식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이 추운 데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고작 유난이냐고 이 썩을 놈아. 강명자의 서슬 퍼런 기세에 양순옥이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감히 내 귀한 아들 손찌검을 하신 거예요? 김장 좀 시켰다고 사돈이 우리 집 가풍까지 무시하며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양순옥은 주저앉아 있는 최주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희 너도 그래.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저 난리야? 어서 가서 물기 덜 빠진 배추나 마저 정리하지 못해. 너 오늘 이거 다 안 하면 끝인 줄 알아. 최주희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자 강명자가 딸의 앞을 단단히 막아서며 양순옥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가풍? 당신네 집 가풍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 가풍이냐? 내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이 시간부로 내 딸은 이 지옥 구석에서 나간다. 강명자는 주희의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주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벗어
딸의 가녀린 어깨에 단단히 둘러주었습니다. 곽진우가 강명자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직 김장석도 다 안 넣었는데 주희가 지금 가면 이 많은 배추는 누가 다 책임집니까? 위약금 나오면 장모님이 내실 거예요? 강명자가 곽진우의 손을 더러운 오물 치우듯 거칠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랑 내 애미가 직접 비벼 먹든 내버려 두든 내 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다시 한번 내 딸 손끝이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법보다 내 주먹이 먼저 갈 테니까. 강명자는 주희를 차 뒷좌석에 눕히듯 태우고는 가속 페달을 밟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신 속을 같은 시댁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오직 주위의 낮은 흐느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강명자는 백미러로 보이는 딸의 퉁퉁 부은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핸들을 쥔 손에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김장 다 망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데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더 심하게 하실까 무서워. 최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댁의 보복을 걱정하자 강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희야. 이제 그 집구석 일은 내 상관 아니다. 엄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널 건드려? 오늘 일은 엄마가 전부 다 책임진다. 강명자는 주희를 데리고 자신이 아는 조용한 사우나의 1인실로 향했습니다. 딸의 몸에 밴 지독한 소금 냄새와 고춧가루의 도끼를 당장 씻겨내야만 했죠. 따뜻한 물속에서 주희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명자는 욕탕 구석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희의 손등에 난 상처가 물에 닿아 따가운지 주희가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강명자의 심장도 똑같이 도련해지는 듯한 살 떨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딸을 안전한 곳에 재우고 나온 강명자의 눈빛은 이미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차가운 사리와 지독한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강명자는 자신의 대형 식당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장정들 10명만 모아서 식당 앞으로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가 주방 청소할 때 쓰는 고압 세척기랑 대형 쓰레기통도 전부 트럭에 실어라. 수화기 너머로 김 부장이 당황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강명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유 묻지 말고 당장 움직여. 오늘 내 남편 첫 제삿날을 망친 인간들, 내 손으로 직접 그 죄를 낱낱이 물어야겠으니까 토달지 말고 당장 준비해. 강명자는 식당 앞에서 트럭 세대와 건장한 인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강명자의 서슬 퍼런 살기에 눌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죠. 강명자가 인부들을 한번 매섭게 훑어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남의 집 물건 부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 덩어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러 가는 거니까. 강명자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며 시댁이 있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트럭들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조용하던 새벽의 시골길을 무참히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시댁 마당에서 양순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대며 발을 굴렀습니다. 양순옥은 곽진우에게 마당에 흩어진 배추들을 발로 차며 도끼 서린 소리를 내뱉었죠. 저 앙칼진 여우 같은 게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진우 너는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고 장모한테 뺨까지 맞고 있냐고. 곽진우가 억울한 표정으로 붉게 자국이 남은 뺨을 연신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성격이 불같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일단 주희 다시 데려와야 해. 이거 김치 다 못 담그면
우리 박 사장님한테 위약금으로 수천만 원 물어야 한단 말이야. 양순옥이 품 안에서 김치 매매 계약서를 꺼내 흔들며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냐. 이 김치가 포기당 얼마짜리인데. 그까짓 제사가 뭐라고 귀한 김장을 망쳐놓고 딸년이랑 도망을 가느냐 말이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웅장한 트럭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순옥의 집 대문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과 진우는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죠. 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강명자가 가장 앞장서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시커먼 트럭들과 험악한 인부들의 기세에 순옥의 입이 떡 벌어지며 주춤주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명자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양순옥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마당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한다. 당장 시작해. 강명자의 서슬 퍼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인부들이 트럭에서 고압 세척기 호스를 끌어내렸습니다. 지옥보다 뜨거운 어미의 처절한 복수가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압 세척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마치 분노한 거대한 용의 포효처럼 매서웠습니다. 강명자의 지시를 받은 장정들이 호스를 치켜들자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물줄기가 마당을 가득 채운 절인 배추들을 사정없이 강타했죠. 양순옥이 정성껏 쌓아 올렸던 배추 더미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지며 누런 소금물과 함께 마당의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양순옥은 자식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김치들이 쓰레기로 변해가는 광경을 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순옥이 튀어오르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막아서려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린데? 사돈, 진짜 미쳤어요? 당장 멈추지 못해.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양순옥이 물기를 몸으로 막으려 들자 강명자가 직접 세척기 노즐을 빼앗아 양순옥의 발밑을 겨냥하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강명자가 노즐을 움켜쥔 손에 핏줄을 세우며 외쳤습니다. 돈, 고작 그깟 돈 때문에 내 귀한 자식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감히 돈 타령이야? 당신 눈에는 저 배추만 보이고 피눈물 흘리며 쓰러진 내 딸은 안 보이느냐 말이다. 그때 시댁 대문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자욱한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내리더니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고 눈을 부라리며 양순옥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 사내는 인근 식당가에서 식자재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배추들을 구두 끝으로 툭툭 치며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양 여사님,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입니까? 오늘 아침까지 300포기 다 실어주기로 계약해놓고 물건을 다 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떡해요? 강명자는 박 사장의 등장에 눈을 가늘게 뜨며 상황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양순옥이 당황하여 박 사장의 팔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죠. 양순옥이 박 사장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걸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잠시만요. 저 여편이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금방 정리해서 다시 담가줄 테니까 제발 위약금 소리는 하지 마세요. 강명자가 박 사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강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박 사장을 훑어보고는 물었습니다. 계약이라니요? 우리 딸이 밤새도록 뼈 빠지게 씻고 절인 저 배추들이 알고 보니
당신네 식당에 비싼 값에 팔아넘길 물건이었습니까? 박 사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이 서류를 강명자의 코앞에 들이밀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남의 영업 방해를 하고 참견이야? 여기 양순옥 씨랑 맺은 김치 납품 계약서 똑똑히 있어요. 성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이나 넘겼는데 물건 제때 못 주면 배로 물어내야 한다고. 강명자가 그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내용을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갔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순옥의 지장과 함께 특급 며느리표 수재 김치라는 역겨운 문구가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꽉 움켜쥐며 양순옥을 향해 사자오를 토해냈습니다. 강명자가 계약서를 찢어버릴 듯이 구기며 양순옥에게 소리쳤습니다. 양순옥이 너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사돈 제삿날에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유가 고작 이따위 장사질로 뒷돈 챙기려는 거였어? 내 딸 손가락이 문드러지든 말든 내 주머니 채우는 게 먼저였냐고. 양순옥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강명자의 손에 든 서류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양순옥이 얼굴을 붉히며 강명자의 어깨를 밀치고 소리쳤습니다. 사돈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우리 아들 외제차 할부금 내고 나도 좀 먹고 살자는데 그게 무슨 죄야? 내 집에서 내 며느리 시킨 일인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난리야. 곽진우는 마당 구석에서 박 사장과 엄마의 대화를 들으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강명자의 기세에 눌려 쥐구멍을 찾는 생쥐처럼 방 안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그런 사위의 비겁한 꼴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명자가 인부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장정 2명이 방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곽진우를 마당으로 사정없이 끌고 나왔죠. 곽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장모인 강명자를 향해 비굴하게 애걸복걸했습니다. 곽진우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정말 끝장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저도 엄마 등살에 죽지 못해 산 피해자라고요. 강명자가 곽진우의 멱살을 잡고 배추 쓰레기 더미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강명자가 곽진우의 얼굴에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피해자? 내장인 기일에 마누라 핸드폰 뺏고 감금한 놈이 어디서 감히 피해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놈도 저 배추랑 같이 깨끗하게 씻어버려라. 인부들이 고압 세척기 방향을 곽진우에게 돌리자 곽진우는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비명을 지르고 마당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댁 대문으로 또 다른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위험 있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지저귀고 냉철한 분위기를 풍기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정태석이었습니다. 정태석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무표정하게 훑어보고는 강명자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석이 강명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강명자가 정태석의 손을 맞잡으며 복잡하고 슬픈 심경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강명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정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 바쁜 사람 불러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 은인이신 우리 남편 첫 기일에 이 집구석이 우리 딸에게 저지른 만행을 자니가 똑똑히 봐줘야겠어. 그래야 내 한이 풀릴 것 같네.
정태석은 과거고시 공부 시절 주위 아버지가 아무 데가 없이 내어준 장학금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죠. 정태석이 양순옥과 곽진우를 향해 변호사 신분증을 내보이며 차분하지만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석이 서류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내들며 양순옥에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주혜 씨의 정식 법정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양순옥 씨와 곽진우 씨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가족 간의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정태석은 박 사장이 들고 있던 계약서와 강명자가 확보한 녹취록을 하나하나 건네받았습니다. 양순옥이 정태석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며 혀를 차며 더듬거렸습니다. 양순옥이 정태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아냥거리며 외쳤습니다. 변호사가 여기 왜 와?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가족 일이야. 남들은 상관 말라고. 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까지 김장 가지고 변호사까지 불러? 정태석이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양순옥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양순옥의 눈을 차갑게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가족 일이라고요? 며느리의 노동력을 강취하여 사익을 취하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며 강제로 김장을 시킨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강요죄와 강금죄에 해당합니다. 정태석은 이어서 넋이 나간 박 사장을 바라보며 날선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정태석이 박 사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박 사장님 또한 불법적인 경로로 제조된 식품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시도하셨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공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 사장은 처벌이라는 말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계약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자신의 승합차에 올라타 엔진이 터져라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계약 파기와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된 양순옥은 실성한 듯 웃으며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 쓰레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강명자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양순옥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강명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야. 네가 우리 집구석을 망쳐놓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돈, 내 300포기 김치, 이거 다 네가 물어내야 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강명자는 달려드는 양순옥의 어깨를 힘껏 밀쳐내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명자가 양순옥의 얼굴에 고압 세척기 물줄기를 가볍게 쏘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양순옥이. 당신이 우리 주위 부려먹어서 벌려던 그 추악한 돈, 앞으로는 평생 꿈속에서도 구경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죽어봐. 강명자는 인부들에게 손짓하여 마당에 가득 쌓인 배추 쓰레기들을 양순옥의 집 현관문 앞과 거실 창문 안쪽으로 모조리 쏟아붓게 했습니다. 양순옥의 집은 순식간에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갔죠. 곽진우는 젖은 몸으로 바닥을 기며 정태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했습니다. 곽진우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정태석의 구두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주희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저 정말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 장모님한테 맞아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태석은 그런 곽진우를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태석이 곽진우의 손을 구두로 지그시 밟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는 그 비겁한 방관이 주희 씨에게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흉기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를 준비나 하십시오. 강명자는
아수라장이 된 시댁 마당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강명자의 가슴 속에는 이제 딸을 지키기 위한 더 치밀하고 거대한 복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강명자가 정태석에게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명자가 곽진우의 집안을 가리키며 정태석에게 명령했습니다. 정 변호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 인간들이 다신 세상 밖으로 고개 못 들게 철저하게 밟아버려야겠어. 우리 주위가 당한 만큼 똑같이 말이야. 정태석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며 서류 가방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마당을 떠나는 트럭들의 엔진 소리는 여전히 웅장하고 당당했으며 남겨진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비명은 그 소리에 묻혀 초라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딸이 흘린 눈물의 양만큼 저들에게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는 어미의 맹세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긴 어둠과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하고 최 주인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300포기 배추를 씻어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최주희의 몸에 남았습니다. 소금독에 절여진 듯 퉁퉁 부어오르고 짓무른 손가락 끝은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신음이 절로 나옵니다. 강명자는 딸의 머리맡에서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으며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강명자가 사과 조각을 최주희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희야, 한 입만 먹어보렴.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잖니.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 최주희가 힘겹게 사과를 씹어 삼키며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올려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어제 아빠 제사도 못 지내고 정말 미안해. 딸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빠 첫 기일에 김치나 버무리고 있었다니 나 정말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강명자가 사과를 깎던 칼을 내려놓고 최주희의 마른 어깨를 다독이며 외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빠는 하늘에서 다 이해해 주실 게다. 오히려 제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귀한 딸 노예처럼 부려먹은 그 인간들이 천벌을 받아야지 네가 왜 미안해? 그 시각 양순옥의 집 거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강명자가 시켜서 인부들이 쏟아부은 배추 쓰레기들이 현관문 앞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지독하게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양순옥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김치, 내 피 같은 300포기 김치가 다 쓰레기가 됐어. 저 독사 같은 여편이가 내 1년 농사를 다 망쳐놨단 말이야. 양순옥이 악을 쓰며 바닥에 뒹구는 배추 찌꺼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곽진우가 짜증 섞인 투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김치가 문제야? 나 회사 게시판에 어제 일 다 올라갔단 말이야. 장인어른 제삿날에 마누라 감금하고 김장시킨 파렴치한 놈이라고 이름까지 다 팔려서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어. 양순옥이 곽진우의 어깨를 찰싹 때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사달을 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어제 최주희를 확실하게 붙잡아뒀어야지. 왜 장모가 들어오게 뒀냐고. 곽진우가 붉게 자국이 남은 뺨을 만지며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내가 안 막았어? 장모님이 장정들까지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지금 박 사장님도 위약금 청구한다고 난리인데 이제 어쩔 거야? 나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외제차 할부금은 누가 내고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해? 양순옥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계약서를 꺼내들며 발악을 했습니다. 안 돼. 위약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물어줘. 채주희 그년 다시 데려와. 그년이 다시 담그게 하면 되잖아.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정태석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태석 변호사는 마스크로 코를 막은 채 거실에 가득한 오물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양순옥 씨, 그리고 곽진우 씨.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방금 법원에 두 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강명자 사장님이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시는군요. 양순옥이 정태석 변호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면 다야? 이건 우리 집안 가족 일인데 당신이 왜 자꾸 참견이야? 내 집에서 내 며느리 시킨 일인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난리야? 정태석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양순옥의 눈을 서늘하게 응시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괴롭힘이 가장 질이 나쁜 법입니다. 채주희 씨의 자유를 뺏고 억지로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죠. 당신이 탐욕스럽게 모으려던 그 김치들은 이제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곽진우를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곽진우 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두었으니 죄가 아주 무겁습니다. 회사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났으니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준비하신 사과문보다는 변호사를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군요. 곽진우는 정태석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주희한테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직장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좀 별나서 그렇지 주희를 아껴서 그런 거예요. 정태석 변호사가 곽진우의 손을 구두로 지그시 밟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관하며 웃고 있을 때 채주희 씨는 손가락이 문드러지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눈물을 피눈물로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더러운 손 치우시죠. 수건으로도 닦이지 않는 추악함이 묻어날 것 같으니까요. 양순옥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김치 쓰레기 위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 직장도 날아가고 위약금에 고소까지 당하다니. 강명자 이 독한 여편니가 기어이 우리 집구석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내가 죽으면 다들 시원하겠어?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정태석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정태석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던 강명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명자가 차 유리창을 내리고 시댁 건물을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정 변호사,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야 내 한이 풀릴 것 같네. 우리 주위를 종처럼 부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감히 죽은 내 남편까지 들먹이며 내 딸을 괴롭혀? 강명자가 운전대를 꽉 움켜쥐자 손등에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거친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죠. 강명자는 차를 몰아 채주희가 입원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최 주인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따끔거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비겁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착한 며느리로 순종적인 아내로 살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옆에는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주는 엄마 강명자가 있었습니다. 최 주인은 결심한 듯 병실로 들어오는 강명자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절대로 안 돌아가. 이혼 서류 바로 접수해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볼 거야. 나를 노예처럼 부린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강명자가 최주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 엄마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릴 줄 아느냐?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 엄마가 더 당당하게 싸워줄게. 그 집구석 명의도 위자료로 싹 다 뺏어올 테니 너는 마음 편히 먹어라.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딸. 강명자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심과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최 주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강명자의 구두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 같았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 법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양순옥이 탐욕스럽게 모으려던 돈은 위약금과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흩어질 것이고, 곽진우가 지키려던 가짜 평화는 사회적 매장이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강명자는 정태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더 매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 변호사, 위자료 청구액을 최대한으로 높여줘. 그 집구석 재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긁어 모아라. 그게 내 남편 기일에 내 딸을 괴롭힌 대가다. 수학이 넘어 정태석 변호사의 대답을 들으며 강명자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른 복수국은 멈추지 않고 저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최 주인은 병실에서 붕대를 풀고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딸의 눈물은 이제 엄마의 손을 빌려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 여자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법정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진 시댁 마당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줄기는 양순옥이 버린 배추 쓰레기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냄새만 퍼뜨릴 뿐이었습니다. 망가진 가족의 이름 아래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 주인은 다시는 그늘진 곳에 갇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명자의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곽진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곽진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곽진우가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곽진우를 보자마자 급히 흩어지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사무실 안쪽에서 곽진우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곽진우 대리, 지금 당장 팀장실로 들어와요. 자네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회사 전화가 마비되게 만들어? 곽진우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팀장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게시판 글과 최주희의 상처 입은 손 사진이 놓여 있었죠. 팀장이 서류 뭉치를 곽진우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사람 자식이 할 짓이야? 자니가 우리 회사 얼굴인데 어떻게 장인어른 첫 제삿날에 부인을 가두고 300포기 김장을 시켜? 지금 홍보팀의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고 항해 글이 수천 개나 올라왔어. 곽진우가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며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그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김장을 좀 도와달라고 하신 것뿐이지 감금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팀장이 책상을 꽉 내리치며 곽진우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오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미 그쪽 처갓집 변호사가 공문 보냈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로 자네를 정식 고소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단 말이야. 회사는 이런 파렴치한 직원을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으니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조용히 사직서 제출하고 당장 나가게. 곽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대기업 대리라는 명함이 양순옥의 욕심과 자신의 방관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양순옥의 집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복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보낸 장정들이 거실 한복판에서 양순옥을 애워싸고 있었죠. 양순옥은 김치 쓰레기가 나뒹구는 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박 사장이 구두 끝으로 양순옥의 무릎을 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 여사님, 내가 분명히 경고했죠? 계약 어기면 성금의 3배라고. 지금 저기 썩어가는 배추들 치우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2천만 원 내놓으쇼. 안 그러면 이 집 당장 압류 들어갈 줄 알고 계시고요. 양순옥이 박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며느리 채주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그래요. 그년만 퇴원하면 내가 당장 다시 시킬 테니까요. 박 사장이 양순옥의 손을 더러운 오물 치우듯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헛소리야. 그쪽 며느리 친정엄마가 우리 식당가에 소문 다 냈어. 양순옥이랑 거래하는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놨단 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거래처 다 끊기게 생겼는데 누굴 기다려? 당장 오늘 저녁까지 입금 안 하면 법대로 할 테니 그리 아쇼. 박 사장 일행이 휩쓸고 간 집안에서 양순옥은 넋이 나간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곽진우가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곽진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바닥에 던지며 양순옥에게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도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침을 뱉는다고. 엄마가 김치에 미쳐서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망쳐놨잖아. 양순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곽진우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엄마 탓을 해? 채주이 그 여우 같은 년을 네가 진작에 꽉 잡았어야 이런 사달이 안 났을 거 아니야. 모자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던 그때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정태석 변호사와 강명자가 보란듯이 위엄있게 마당으로 들어섰죠. 강명자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지옥 같은 시댁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양순옥이 강명자를 발견하자마자 대문으로 달려나와 악을 썼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편네야. 네가 우리 아들 직장까지 뺏고 이제 속이 시원해? 당장 내 아들 복직시켜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강명자가 양순옥의 얼굴에 얼음장 같은 눈빛을 쏘며 대답했습니다. 죽으려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죽어. 내 딸이 흘린 피눈물 생각하면 당신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테니 입 닥치고 이거나 받아.
정태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이혼 소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곽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곽진우 씨, 이건 최주희 씨가 정식으로 접수한 이혼 소장입니다. 위자료로 이 집의 지분 전액과 곽진우 씨의 퇴직금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주희 씨가 5년 동안 가사 도우미처럼 일한 노동 비용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넣었으니 법정에서 따져보도록 하죠. 곽진우가 소장을 받아들고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산 보람도 없이 어떻게 집까지 뺏어갑니까? 주희가 정말 이럴 리가 없어요. 강명자가 곽진우의 멱살을 잡고 배추 쓰레기 더미로 밀치며 대답했습니다. 닥쳐라 이 썩을 놈아. 보람? 내 엄마 비위 맞추느라 내 딸 가슴이 타들어갔는데 어디서 보람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 남편 첫 제삿날을 김치 구덩이로 만든 데가 하나도 남김없이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버텨봐. 강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태석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퇴원한 최주희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죠. 최주희는 차 안에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양순옥의 독설과 곽진우의 무관심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시원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강명자가 최주희의 붕대 감긴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희야,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저 인간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무너질 일만 남았으니 너는 내 인생만 생각하렴. 엄마랑 같이 새 출발하자. 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최주희가 강명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내가 너무 바보같이 참기만 해서 엄마까지 힘들게 했네. 이제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야. 아빠 제사도 매년 정성껏 모시고 엄마 옆에서 효도하면서 살게. 강명자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시댁 마당에서 절규하는 양순옥과 곽진우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의 불꽃이 저들을 태우고 난 자리에 최주희와 강명자의 새로운 삶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최주희는 이제 강명자의 식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최주희의 사연을 듣고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딸이 아주 야무지네. 그 고생을 하고도 어쩜 이렇게 밝아? 최주희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물을 가져다 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고춧가루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 치던 예전의 주희가 아니었습니다. 강명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최주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역시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야 제 빛이 나는 법인가 보다. 그 사이 양순옥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곽진우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양순옥은 좁은 월세방에서 김치 한 조각 없이 맨밥을 씹으며 지난날 며느리 최주희를 구박했던 순간들을 뒤늦게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강명자와 최주희는 정태석 변호사의 도움으로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저들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갈 곳 없는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강명자가 재단 설립식 날 최주희의 손을 잡고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를 챙기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최 주인은 엄마의 곁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쏟아지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딸의 눈물은 이제 많은 사람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위대한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최 주인은 강단 위에서 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하늘 어디선가 보고 계실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었다는 확신이 최주희의 가슴속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나날들을 약속했죠. 비바람이 몰아치던 시댁의 마당은 이제 기억 속의 먼지가 되었고 최주희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300포기 김장의 기억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최주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명자와 최주희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가고 강명자의 식당 뒷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주희의 손등에 남았던 붉은 흉터도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최주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살이 되어 자리를 잡았죠. 이제 최주희는 강명자의 식당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억울한 일을 당한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의 실무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명자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대견함의 입꼬리가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강명자가 주방에서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최주희를 불렀습니다. 주희야, 이제 그만 서류 정리하고 와서 밥부터 먹으렴. 오늘 내 아빠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냉이 된장국을 끓였단다. 봄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러나서 맛이 아주 일품이야. 최주희가 돋보기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안 그래도 된장 냄새가 사무실까지 넘어와서 배가 고팠어요. 엄마 손맛은 정말 세상 어디를 가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이 냄새 맡으시면 당장 내려오고 싶어 하시겠는데요? 강명자가 최주희의 밥 공기에 고소한 냉이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내가 끓인 국 하나면 밥 2그릇은 뚝딱 비워냈지. 이제 우리 주희 얼굴에 그늘이 다 가시고 꽃이 핀 걸 보니 나도 이제야 아빠 볼 면목이 좀 서는구나. 모녀가 오붓하게 식사를 하던 평화로운 오후에 식당 입구에서 낡은 옷차림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대리라며 어깨를 펴고 다니던 곽진우였습니다. 곽진우의 얼굴은 예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거칠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잠바는 여기저기 때가 타서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곽진우가 식탁에 앉아 있는 최주희를 발견하고는 차마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문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강명자가 곽진우를 발견하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직장에서 쫓겨나더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라. 곽진우가 대문 기둥을 붙잡고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희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주희가 강명자의 손을 지그시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곽진우 씨,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지은 죄를 인정할 때 하셨어야죠. 여기서 이러는 거 우리 엄마한테 실례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곽진우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주희야, 우리 엄마가 지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좁은 월세방에서 매일 김치 한 조각 없이 맹물에 밥만 말아 드시면서 내 이름만 부르며 울고 계신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서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강명자가 곽진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김치 소리를 입에 올려. 내 엄마가 김치로 내 딸을 사지로 몰았는데 이제 와서 김치 한 조각 없다고 눈물을 짜내고 있어?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다. 이 천벌 받을 놈아.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양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양순옥은 예전에 그 위세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에 빛바랜 옷을 걸친 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양순옥이 강명자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오며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소.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귀한 며느리를 고생시켰소. 우리 진우 좀 살려주시오. 젊은 놈이 앞날이 구만리인데 이대로 정가자 딱지 붙어서 평생 막노동만 하고 살게 둘 순 없잖소. 양순옥이 최주희의 발목을 잡으려 하자 강명자가 가차없이 밀쳐내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 앞날은 생각도 안 하던 여편이가 이제야 내 아들 앞날이 걱정돼? 내 아들이 막노동하는 게 불쌍하면 내 딸 손톱 문드러진 건 안 보였어?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두는 거니까 어디 가서 원망도 하지 마. 최주인은 발밑에서 울부짖는 양순옥을 내려다보며 분노 대신 깊은 허망함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더군요.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를 미워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양순옥이 최주희의 차가운 태도에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된 사람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느냐 말이야. 강명자가 양순옥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제삿날에 며느리를 가둬두고 장사질하던 사람이 할 소리야?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놈 데리고 나가라.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그땐 정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만 안 둘 테니까. 정태석 변호사가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통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곽진우 씨 그리고 양순옥 씨 이미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영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태석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곽진우는 양순옥을 부축해 서둘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해처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강명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식당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최주인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강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보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야 정말로 아빠가 계신 곳에 가서 웃으며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명자가 최주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저 노을처럼 서서히 지고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뜰 거란다. 주말에 내 아빠 좋아하는 안주 잔뜩 만들어서 산소에 다녀오자구나. 주말 아침 강명자와 최주인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빠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잔디가 돋아난 산소 주변에는 하얀 목련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최주인은 아빠의 묘비 앞에 정성껏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나왔어. 지난번 제사 때 못 가서 정말 미안해. 대신 엄마랑 같이 나쁜 사람들 다 혼내주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엄마도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아빠는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강명자도 남편의 묘비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장하지요? 저 독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용케도 버텨내고 이제는 남까지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주의길을 밝혀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최주희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때는 시댁이라는 굴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최주희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여성의 감사 편지가 줄을 이었고 강명자의 식당은 맛과 정성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최주인은 자신의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아픔의 기록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주희가 앞장서서 걸어가며 강명자를 향해 즐겁게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식당 마감하고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요? 이제 고생한 우리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제가 팝콘이랑 다 쏠게요. 강명자가 딸의 뒤를 따라가며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쏜다는데 이 엄마가 안 갈 수가 없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랑 데이트하니 벌써부터 설레는구나.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천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했던 김장 300포기의 악몽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주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강명자와 최주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봄볕이 두 여자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며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찬란했습니다. 최주인은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밥 한 끼,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명자의 식당 마당에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도 포근하고 화사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배추 비린내와 억울한 눈물로 가득했던 이 마당에는 이제 은은한 한약재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피어나고 있었죠. 최주인은 식당 한편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에서 상담 일지를 꼼꼼하게 정리하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주희의 손등에 남았던 그날의 참혹했던 상처는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희미한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 흔적은 최주희가 스스로 살아낸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강명자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주희야, 이제 그만 서류 덮고 나와서 이 따끈한 떡 좀 한 입 먹어보렴.
내 아빠가 살아생전 제일로 좋아하던 콩백설기를 오늘 새벽부터 내가 직접 쪘단다. 오늘이 우리 재단 1주년 되는 날인데 아빠가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 최주희가 서류를 덮고 강명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가 내 손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야.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나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준 거 다 보고 계실 테니 걱정 마. 오늘따라 마당에 부는 바람이 꼭 아빠가 내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네. 강명자가 최주희의 뽀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 최주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저 고약한 인간들 인과응보 받는 거 보니까 역시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 너도 이제 정말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다 내려놓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으니 웃으면서 살자. 그 시각 변두리의 낡고 눅눅한 상가 건물 지하방에서는 지독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위세를 떨던 양순옥의 비참한 현재 모습이었죠. 양순옥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바닥에 누워 삭신이 쑤신다며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곽진우가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잠바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밥 안 차려놓고 뭐하고 있어? 나 하루 종일 삽질하느라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란 말이야. 최주희는 지금 재단 이사장 소리 들으면서 온 동네에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는데 우리는 왜 이 좁고 캄캄한 방구석에서 김치 한 조각 없이 맨밥을 씹어야 하냐고. 양순옥이 겨우 몸을 일으키며 곽진우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며 앙칼지게 대답했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너는 마누라 간수도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밥 타령이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독사 같은 강명자 여편니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으니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 곽진우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차가운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놈의 300포기 김장만 안 시켰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어. 내 직장도 날아가고 퇴직금도 반토막 나서 이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단 말이야.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해? 엄마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 건데 누굴 탓하느냐고. 양순옥이 곽진우의 말에 할 말이 없는지 벽을 보고 돌아누워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일년이다. 내 욕심에 내가 내 무덤을 아주 깊게도 팠어. 착한 며느리인 줄만 알고 마음대로 부렸는데 그게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최주희 그년이 이렇게 무섭고 독하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다. 모자의 처절한 울분과 원망 섞인 목소리는 눅눅한 지하방의 벽을 타고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다시 강명자의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강당은 밝은 조명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최주희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인사를 건네며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최주희에게 말했습니다. 최주희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년 동안 수백 명의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셨군요. 주희 씨 아버님께서도 과거 저에게 장학금 주실 때처럼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최주희 씨가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으니 정말 장합니다. 최주희가 꽃다발을 가슴에 꼭 안고 정태석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법이라는 게 너무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었는데 변호사님이 저희 모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겠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최 주인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최주희의 입술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있었죠. 최주희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차가운 마당에서 배추를 씻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착취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를 끝까지 믿어준 엄마의 사랑이 저를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그 사랑과 용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희망의 등불이 되려 합니다. 강명자가 객석 맨 앞줄에서 딸의 대견한 연설을 들으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강당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최주희의 진한 아픔을 씻겨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명자와 최주희는 다시 아빠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작은 나무들이 어느새 쑥쑥 자라 산소 주변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최주희는 아빠의 묘비 앞에 재단에서 발행한 첫 번째 활동 보고서를 소중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멋지고 당당한 사람이 됐어. 아빠가 남겨준 그 따뜻한 마음, 내가 세상에 더 크게 돌려주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아빠도 정말 기쁘고 뿌듯하지? 엄마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지킬 테니까 아빠는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강명자도 남편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주희가 이렇게 장하게 자란 것 좀 보세요. 전국의 며느리들이 우리 딸 덕에 웃어요. 당신이 생전에 뿌린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네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면서 가끔 우리 꿈속에 나타나 인자하게 한 번만 웃어주세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최주희의 눈앞으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왔습니다. 마치 아빠가 잘했다는 인사를 건네러 잠시 내려온 것만 같아 최주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명자가 최주희의 손을 꼭 쥐며 앞으로의 즐거운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야, 우리 다음 달에는 재단 사람들 다 데리고 푸른 바다가 있는 제주도에 다녀오자. 고생한 사람들 위로도 듬뿍 해주고 우리 모녀도 받아보며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거야. 내 아빠가 예전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그 바닷가에 가서 우리 정말 신나게 놀다 오자. 최주희가 강명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엄마. 비행기 표도 내가 제일 편한 자리로 벌써 다 알아봐 놨어. 우리 엄마도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으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로 만들어줄게. 정말 사랑해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정말 고맙고 또 사랑해. 두 여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온 산천에 아름답게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하고 끔찍했던 김장 300포기의 악몽은 이제 기억 너머로 완전히 씻겨 내려갔고 그 빈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깊은 사랑만이 따뜻하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주희의 앞날에는 이제 어두운 그늘 대신 찬란한 태양빛만이 가득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최주희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빛나는 두 번째 인생. 강명자와 최주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동할 줄 아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지독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채 주인은 다시 한번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부당한 욕심에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손을 절대로 먼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명자의 식당 불빛은 그날 밤 유난히도 따뜻하고 밝게 동네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온 이 평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정의의 결실이었습니다. 채주희와 강명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메시지로 깊이 남았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겨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두 여자의 찬란한 행진은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장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채 주인은 이제 상담 일지를 정리하는 손길이 무척이나 능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그 여린 며느리는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채 주희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채 주희가 전한 용기로 새 삶을 찾은 여성들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자가 정성스럽게 달인 시원한 오미자차 2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명자는 딸의 책상 위에 차를 내려놓으며 인자한 미소로 채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희야, 잠시 숨 좀 돌리면서 해라.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걱정이 된다. 우리 딸 덕분에 전국에 있는 며느리들이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난리인데 정작 내 딸 몸이 상하면 하늘에 있는 내 아빠가 나를 얼마나 구박하겠니? 채 주희가 오미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강명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야.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예전에는 정말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채 주인은 그 여성의 굽은 어깨와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자마자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채 주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을 따뜻한 소파로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잘 압니다. 이제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천천히 다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요. 젊은 여성은 채 주희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명자는 묵묵히 손수건을 건네며 그 여성의 손을 맞잡아 주었고 채 주희는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조목조목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식당 뒷마당은 평화로운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강명자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채 주희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정태석 변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식당 대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최종 판결문을 꺼내 보이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그리고 주희 씨,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순옥 씨와 곽진우 씨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기존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단죄를 받은 셈입니다. 강명자가 무릎을 탁 치며 가슴이 뻥 뚫리는 표정으로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정 변호사, 정말 고생 많았네. 역시 죄 지은 놈들은 발 뻗고 못 자는 게 법이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정말 우리 주위를 괴롭힌 대가를 다 치르게 됐어. 정 변호사 자니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고맙고 정말 고맙네. 정태석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최주희를 바라보고 인자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닙니다. 주희 씨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곽진우 씨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겁니다. 양순옥 씨 또한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집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요. 곽진우와 양순옥은 이제 변두리 판잣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곽진우는 공사장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제는 일당벌이도 쉽지 않았고 양순옥은 폐지를 줍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동네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죠. 양순옥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주희의 재단 소식을 듣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순옥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내 발로 걷어차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때 그놈의 김장 300포기만 안 시켰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진우야, 이 못난 놈아. 너는 왜 애미 말만 듣고 마누라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곽진우는 방 한구석에서 술병을 껴안은 채 양순옥의 원망을 들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곽진우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비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주희는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때 주희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아빠 제사 때 같이 가졌어도 이렇지는 않았겠지.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단 말이야. 양순옥과 곽진우의 절규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때 남의 고통을 비웃으며 탐욕을 채우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과 고립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칼날은 저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최주희와 강명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최주희는 재단 사업을 확장하여 지방 곳곳에 쉼터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통해 소외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명자는 자신의 식당 비법을 재단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주며 건강한 먹거리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식당 마당에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그곳은 이제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최주희 아빠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와 온 가족이 다시 산소에 모였습니다. 산소 주변에는 최주희가 심어둔 수천 송이의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뤘습니다. 최주희는 아빠의 묘비 앞에 재단에서 만든 첫 번째 자립 성공 사례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울지 않아.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잘 살고 있어. 엄마도 이제 혈색이 좋아지고 식당 일도 즐겁게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준 덕분이야. 강명자도 남편의 묘비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장한 것 좀 보세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우리 주위 앞길이 꽃길만 되게 아빠가 계속해서 잘 이끌어주세요. 고마워요, 여보. 산소를 내려오는 채주희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채주희는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엄마 강명자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생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 호텔로 가요. 내가 이미 예약 다 해놨어. 우리 둘이 오붓하게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자. 이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만 남았으니까. 강명자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호탕한 웃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랑 함께라면 지옥 끝이라도 행복할 텐데 바닷가라니 정말 좋구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정말 인생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보자구나. 장하다 내 딸 채주희.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장한 내 자식이야. 두 여자의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 뒤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축복처럼 내리쬐었습니다. 지독했던 시련은 이제 걸음이 되어 채주희와 강명자의 삶에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향기가 더욱 깊고 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의 지평선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나갔습니다. 채주희의 가슴 속에는 이제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용기가 단단한 뿌리가 되어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인생 창가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며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채주희와 강명자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채주희 씨와 강명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용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은 결국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늘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스한 봄볕 같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